그럴 때 라디오 반민특위 들어봐요. 조조조조조조 빵빵야 개념찬 그녀들 진선분과 함께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려. 슈 족같은 세상 바꾸는 그날 진입하지 새끼들 꽈배기 만들어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매 한잔해요.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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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해요. 이렇게 되면 또 동아일보 빠질 수 없겠네요. 네. 오늘 언론은 아닌데 이 언론을 한국 누가 언론이 장악했냐? 워낙에 바로 재벌이 장악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재벌의 뿌리는 친일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에 학교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아유, 그럼 모든 사례만큼 다 들고 일어날 텐데. 참 민망해요. 김성수 씨 가야죠. 김성수, 김연수죠. 아, 네, 동아일보 여기 또 얘기하려면. 형제죠. 네, 형제는 용감하였다. 오늘 이상하게 형제 친일이 많이 나왔어요. 네. 아까 원래 집안이 그렇죠. 아까 김동원하고 김동인이 있고 네. 아까 또 직구석 친일파들도 있었죠. 네. 부자가. 부자 친이라든지 네. 이게 또 형제는 용감하였다. 예. 바로 그럼 아버지는 친일하고 또 자식은 친미하고 이런 집안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바뀌어져. 나의 변신은 무죄 이런 말 있잖아요. 자, 김현수. 예, 김현수를 봐야죠. 김현수는 지금 이제 누가 형이죠? 일반적으로 나오면 김성수가 형이죠. 형이죠. 예. 네. 한국의 한국의 보시면 되잖아요. 예, 언론인, 이에요. 기업인 이렇게 나와 있고 삼양그룹을 창업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네. 일제 강점기 시절 1939년이죠. 만주국 명예총영사, 40년에 중추원 치김 참사, 임전복단 간부 등을 지냈고 아까 말한 대로 김성수의 동생으로 밝혀져 있죠. 경성방직으로 더 유명하죠. 네. 그렇죠. 일대 뭐 아버지 때부터 전라도를 대표하는 이분도 음. 예, 거부로서 상당한 대지주 그렇죠.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형인 김성수가 경영하던 경성직류죠. 그리고 경성방직의 간부로 근무했는데 이제 형이 언론 사업에 매진 하는 것에 따라서 형이 운영하던 이 회사를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운영하기 시작하고 지금 알려진 대로 경성방직이 바로 이 토대가 되는 거죠. 네. 이 경성방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일단 이게 울산 김씨인데 좀 좁혀서 고부 쪽에 살았기 때문에 고부 김씨라고도 해요, 자기네들을.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이렇게 벌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원래 별 볼일 없는 집이었어요. 별 볼일 없는 집인데, 예, 그 뭐냐면 그 큰아버지하고 아버지 김성수의 이제 김기중하고 김경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기중이 큰아버지고 김경중이 이제 바로 누구냐, 김성수와 김연수의 실아버지예요. 친아버지인데 김성수가 바로 김기중 큰아버지한테 양자로 갑니다. 아, 네네. 네, 그렇게 돼요. 옛날엔 그런 일 좀 있었죠. 근데 이들은 뭐냐, 처가덕을 봐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본래 그 김기중, 김경중은 돈이 없었는데 그 처가의 덕으로서 뭐냐면 발복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저 아름답지 못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논문도 나와 있어요. 울산 고부 김씨가의 예. 어떤 축제 과정에 대해서는 보면 알겠죠. 또 상당히 부자가 되려면 그 돈 하나가 쌓일 때마다 네네. 그만큼 피눈물이 쌓이는 겁니다. 농민들의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들이 경성 방직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 흔히 유식한 말로 하면
농업 자본가에서 토지 자본에서 산업 자본으로 전환한 거죠. 시류에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역할 분담한 거죠. 김성수는 언론과 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죠? 동생은 그 당시에 형 말하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동생은 그 이제 유학을 보내가지고 경제학과를 입학시키는 거예요. 너는 경제를 해라. 그래서 재산 관리를 하라는 거죠. 네. 기업할 때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으로써 이 영광과 아름다운 부분은 주로 김성수가 많이 되어 있지만 김윤수는 기업인으로 변신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성 방직을 이 뉴라이트에서는 뭐라고 하냐? 뉴라이트 대학 교과서 있잖아요. 이른바 대학 교과서인데 우리가 볼 때 이른바 계약 교과서인데 네네. 여기서는 이 경성 방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성 방직을 자기네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또 다뤄야 될 박흥식인데 화신기업. 네네. 이 화신과 경성 방직을 대표적인 민족 자본가로 봐요. 일제 시기에. 왜냐하면 식민지라는 악조건 속에서 네. 일본인들과의 어려운 경쟁을 통해서 자본가적 수완과 능력을 발휘해서 일본인들과 경쟁하면서 한국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다. 야. 기업가 정신을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근대적 알겠다. 기업의 무슨 어떤 뭐 금융 이런 거에서 좀 형태를 보인 건가요? 아니 일본 걔네들이 보기에? 자본가의 군대를 모범 정신. 위한 아. 군대를 위한 군수 산업을 한 것이 민족 자본이라면 할 말 다 했네요. 이게 화신백화점. 대학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네. 하고 그다음에 하면서 이 경성 방직을 민족 자본가라 한 것도 이제 우리 좀 뜯어봐야 되겠죠. 좀 이따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근데 일본인과의 어려운 경쟁 속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성장의 이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다음에 한국 자본주의 어떤 뭐냐면 그 이들이 뭐냐면 39년도에 경성 방직이 남만주 방적 주식회사를 만주에다 세워요. 아. 이거를 또 뉴라이트에서 한국 역사 최초의 100% 자기 자본에 의한 해외 투자의 신기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해외 투자의 신기원. 예. 아, 이렇게 보는 그래서 거군요, 뭐냐면 또. 이제 그 특별하게 박스 처리까지 해놨어요. 네네. 예, 훌륭한 기업으로. 아, 정말 훌륭하다. 교과서에서. 자, 그럼 까봅시다. 자. 예, 한번 까보죠. 그럼 네. 1920년대 잘 알다시피 경성방직이 뭐냐 우리 물건 사조소에 한 게 있었잖아요. 네네. 요즘으로 치면 국산품 애용운동 비슷한 걸 했단 말이에요. 그죠. 물산 물산 장려운동, 장려운동. 토산 장려운동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걸 또 우리는 1920년대 대표적인 애국 계몽운동, 뭐 국산품 애용운동 이렇게 해갖고 물산 장려운동 이렇게 해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저도 그게 두 배웠습니다.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네. 먼저 정말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 토산 장려라는 게 진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산업을 말아먹기 전에 지키자는 토산 장려 운동이라는 게 있었지만 경성방직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 물건 사주세요 하는 그런 부분이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요. 요거 이제 미국의 에크러트라는 그 학자가 이제 쓴 제국의 후예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일제 시대 때 경성방직이 어떻게 돈을 벌었고 조선 총독부하고 어떤 유착 관계를 가졌는가. 그러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천민성이 어디서 기원했는가 주로 바로 경성방직을 놓고 다룬 논문이에요. 네. 우리 잘 아죠. 1920년대에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일본이 그 당시에는 조선 총독부가 이 관세를 매겼어요. 일본에서 들어온 제품을.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조선 내 기업들 어느 정도 보호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 관세를 없애버립니다. 관세가 없으니까 일본 제품이 질 좋고 값싼 제품들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성방직이 이거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시장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뭐냐 경성방직이 태극 마크도 붙이고 그다음에 뭐냐면 조선 사람은 조선 물건 사주십시오 호소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많은 조선인들이 그래도 경성방직을 사줬겠죠. 왜냐하면 일본 제품 싫으니까 아무리 질이 좋아도. 그런데 이러면서 뭐래요? 밤마다 조선 총독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조선 총독의 관리들이라든지 식산은행, 지금으로 치면 산업은행이에요. 또는 그다음에 조선은행. 밤마다 향응을 베풀어요. 돈으로. 일본말로 Y로 매긴다는 거 있죠. 예. 이렇게 하면서 뇌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민족주의, 밤에는 친일. 예, 낮과 밤이 달랐어요. 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살수 이미 있지? 1920년대 경성방직 자체가 물론 기업의 고육 지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민족을 팔아먹었어요. 낮에는. 네. 밤에는 친일한 거예요. 어. 야합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뭐 그것이 그렇게만 끝났으면 좋은데 그냥 가면 갈수록 경성방직은 더 친일로 나갔어요. 자, 이 사람이 일본인과의 어려운 경쟁에서 수완을 발휘했던데 그 수완의 솜씨가 뭐냐를 아까 우리 보면 그 진씨가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하면 그 수완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 친일이야, 친일. 아까 뭐 수많은 직함이 있었죠. 안 해본 친일이 없어요. 김연수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 그 사법보호단체 소도회라는 게 있어요. 사법 관리하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뭐냐면 그 소도회. 예, 소도회라는 게. 그다음 경기도 애국기 헌납 기성회 이용. 애국기 헌납. 예, 예. 여기 경기도 비행기 탔을 때 내요. 이때 뭐냐면 그 국방 헌납, 그다음 경기도 산업조사회 위원이라든지 또 시국대책조사회 위원, 그다음에 조선방공협회, 방공협회 그죠? 예, 경기도 연합지부 평의원, 뭐 이런 식다. 경성부 육군병 지원자 후원회 이사,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이사. 이게 전부 다 37년, 8년, 9년씩이에요. 네. 이다 맛있는 뭡니까? 1939년 6월 달에 경성 주재, 서울 주재죠. 만주국 명예총영사가 됩니다. 네. 만주국. 예. 이렇게 되면서 뭘 설립합니까? 남만주 방적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게 해외 투자 예. 최초의 해외 투자라고 그냥 그것만 나와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걸 잘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전쟁 때잖아요. 네. 전시 총동원 체제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기업을 옮길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한반도 내에서는 일본 기업이 점차 세력이 있으니까 시장이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성반지 못 견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속 국방 헌납을 내는 겁니다. 돈도 엄청나게 내고 그다음에 모든 그 친일 직책을 다 맡아요. 김연수가. 네네. 그렇게 해서 만주에다가 남만주 방적 주식회사를 하고 자기 자본의 거의 3분지를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성 방식보다 더 큰 거예요. 만주에다 세우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통과하려면 어떻게 돼요? 조선 총독부 허락 받아야 되겠죠. 네네. 그다음에 그 당시 뭐냐 만주국이면 관동군이 있죠. 관동군. 네네. 관동군의 승인이 없이 되겠어요? 네. 이 전시체제 때 그는 기업이 큰 대규모로 옮기는 건데. 네네. 그럼 이게 뭐예요? 돈을 준 거죠. 친일하고. 그게 뭐죠? 이렇게 하면서 신호가 뭘 준 거예요? 만주국 명예총영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남만주 진출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야. 이것은 뭐냐? 총독부 허가도 받아야 되니까 총독부 중추원 참의직을 40년에 받았네요. 그렇죠. 39년에 대단하다. 만주국 명예총영사를 맡고 예. 40년에 총독부 중추원 참의직을 맡고 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경성방직은 일본인과의 어려운 경쟁은 전혀 아니었고 조선 총독부대는 끊임없는 향응 제공과 향응과 로비, 그다음에 친일이죠. 예, 이걸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민족 부르주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이미 그 전부터 만주를 진출했잖아요. 그럼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할수록 뭐죠? 이 경성 방지나 남만주 방직에서는 시장의 확대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져서 어떻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경성 방직은 일본 제국주의와 일체화가 된 기업이에요. 바로 매판 기업이죠. 네네. 매판 기업. 그래서 졌죠. 질 줄 몰랐죠. 망했어요. 진짜 그러면? 친일파들은 일본이 그래서, 망할 줄 몰랐대요. 예, 이들 기업은 망할 줄 알아도 할 수 없어. 그래다 배팅을 다 해버렸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승리하는 것만이 자기들이 살 길이었던 거예요. 올인했군요. 예, 올인한 거예요. 올인했는데 일본이 패전하는 바람에 남만주 방직에서는 그대 두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경방이 좀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경성 방직이 그 규모가 작아진 게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근데 44년도에는 전직 지원을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지 조선 항공공업 주식회사를 전쟁 지원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44년에 그 여기 투자했으니 얼마나 근데 45년에 제가 장담해 친일은 반드시 대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공회사는 친일하기 위한 그 군수 기지잖아요. 네. 한편 뭐죠? 앞으로 항공업이 유력하잖아요. 비행기 산업을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창학이나 박흥신이나 몇몇 사람들한테 일본이 니들 그 정도로 추진을 하니까 뭘 준다? 비행기 제작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네. 근데 또 일본이 망했어. 그래서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알고 뭐 그다음에 보면 이 해방에 그래서 마땅히 김연수하고 김성수는 친일로 차단되는데 오히려 김성수는 부통령까지 해먹었잖아요. 그러게요. 한민당의 실제적인 아, 언어가 네. 되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삼양사라는 게 또 있어요. 예. 이제 이거 보면 이제 고려대학교 재산분기하고도 연결되는데 이 삼양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간척 사업을 했어요. 그 전라남도 고창 지역에. 네네. 근데 이것을 동원할 때 뭐냐면 농민들이 동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척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뭐냐 이 사람들한테 이게 뭐냐면 돌려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방에 농지개혁이 일어났어요. 농지개혁이 되니까 뭐냐면 이걸 뭐냐면 농지잖아요. 간척 사업을 했어요. 농지를 네. 뭐냐 그대로 뭐냐 간석지로 그냥 염전이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전환했어요. 지목이 예. 네.
되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 농민들은 그래서 열심히 간섭잡에 나왔는데 대가를 안 돌려주고 소유권도 안 줬잖아요. 예. 그래서 뭐냐면 80년대 말에 이 농민들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삼양사 투쟁이에요. 예, 토지를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토지 조사 김성수라는 사람이 부통령직을 사임하게 된 게 이승만하고 불화했던 결정적 요인은 농지개혁 문제예요. 자기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승만이. 네네. 거기서 결별되는 거예요. 예. 그 일단은 김현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61년에 지금의 정경련 정신인 경제협의회 회장을 맡았고 또 국가에게 여러 차례 훈장과 서훈을 받는 등 60년 이후면은 그러니까 한국 박정희 정경련의 때잖아요. 초대 회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계의 원로로 활동을 그 했다고. 저 유명한 김지아의 오적 중에 하나잖아요. 진짜 지금 아, 나 김자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또 맛이 가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그분의 둘째 아들이 국무총리를 했죠.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대대손손 너무 잘 민망하지만 되잖아. 저는 그래요. 너무 초갑이야, 초갑. 제가 사실 고대 다 나왔잖아요. 예. 그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꼭 특강을 했었어요. 마지막에 민족 고대에 대한 특강이 아니고 만족고대 아니에요, 만족고대. 민족 고려대학교가 민족을 어떻게 팔아먹었는가에 대한 역사를 쭉 해줍니다. 김씨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네. 너희들은 앞으로 뭐 가면 고대 하지 말고 민족 고대 하지 말고 너희 선배들이나 설립자가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 니들이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민족을 팔아먹은 고대에 대해서 반성하고 살아라고 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역사 알아야 된다. 고려대 다니는 학생들 부끄러워해야 된다. 자랑스럽게 그냥 호랑이 마크 들고 다녀요. 아. 고대 서울대에도 유명하신 우리 이명박 박 선생님 같은 씨는 사람이 선배죠, 계셔야 학교. 되는데. 뭐 학교의 명예가 치명적으로 손상되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서강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 이들이 나중에 이 재개인물들이 나 해방되고 뭐기 전부 다 학교를 인수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먼저 지식인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방어벽을 구축하고 그 학교를 통해서 동문회나 학맥을 통해서 거대한 한국 사회의 권력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알아야 이기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 얽히고 설켜서 모든 국민들이 이들의 손아귀에 지금 있는데 이런 거를 본질적으로 많이 보지 못하니까 저희가 왜 반민특위를 하겠습니까? 그냥 뭐 정의로워서 뭐 이런 걸 알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구조적으로 한국 사회에 너무 뿌리 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언론이면 언론, 기업이면 기업, 정말 학교면 학교. 아까 학교 얘기도 드렸는데 진짜 저는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참 그렇더라고. 뭔가 어느 부분에 친일을 하든 간에 가서 다 그 정말 핵심 친일파들 몇 명이 다 얘네들이 문어발 뭘 했어. 문어발 경영이라고 얘기하고 한국 곳곳에 진짜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지. 내가 그래서 시를 보면 정말 유치한 시에 사랑했으면 진정 행복하였느라 있잖아. 네네. 지금 대한민국은 친일을 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완전 이거야. 아, 친일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 주는 현대사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갈등이 있을 때 사실 힘이 센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쉬운 거잖아요. 가장 편한 일이에요. 내가 싸우지 않고 힘이 센 사람들이 편입되는 게. 근데 네. 인간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역사 때문에 우리가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크게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그런 얘기 하면은 그럼 친일해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꼴통들이 있어요. 나라 팔아먹어야 잘 살고 그럼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러죠. 너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그다음 자유를 쟁취하려는 사람들,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너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다. 넌 개똥이다. 한국 사회 99%가 노예였다. 그래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조중동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 저질 찌라시 언론의 그 족보가 친일 기업인들의 역사 속에 있다. 또 네. 그들을 그는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언론을 타락시킨 거죠. 네. 예, 이런 것들이 오늘날 따라서 이 친일의 문제가 과거를 끝나지 않고 오늘날 조중동이라는 반동신문의 그 역사적 뿌리와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이라고 명칭되지 않고 찌라시라고 명칭되고 있는 현실이죠. 근데 그 신문들이 하여튼 지금도 발행 부수가 최고이고 한국의 여론을
쥐락펴락 한다는 거. 그 열심히 보는 예, 우리도- 종편까지 또 만들어서 그렇게 근데 계속 이거를 손해 열심히 보면서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또 어떤가요? 저는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진짜 근데 개무시를 해야 되거든요. 종편을. 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조정동과 종편을 완전 개무시해야 된다. 근데 얼마 전에 또 민주당에서 종편에 출연하지 않아서 선거에 졌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은 무슨 나는 근데 민주당의 선거평가 누가 하는 거야 도대체?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 그래 그런 거를. 걔가 풀 누가 뜯어먹는 대신 와서 소리지. 해주는 것 같아. 아니 누가 해주는 조중동이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민주당 선거평가 나오는 거 보면 원인을 진짜 잘 못 짚고 있어.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니까. 난 진짜 안타까워서 하는 종편은 철저히 얘긴데. 무시해야 됩니다. 진보가 이렇게 손을 대는 순간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까 이 조선일보를 얘기하고 동아일보를 얘기했는데 이 뉴라이트 교과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성광적하고 화신을 이제 대표적인 민족 기업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화신백화점은 저도 정말 아주 가장 대표적인 친일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뉴라이트는 돈만 벌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민족 잡은 거라 얘기해. 돈 많이 많이 버는 배우고. 거지. 배우거나. 그들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딱 알 수 있죠. 근데 이 화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일본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하면 꼭 세팅 여기에 이제 화신 반드시 백화점 나오죠. 이제 화백 그러니까 서울역 다음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네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종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신백화점 하면 이제 박흥식이가 창업주입니다. 네. 이게 반민특위 제1호지 않습니까? 네. 체포될 때. 우리 그 라디오 반민특위 그 드라마가 영화 사례된 반민특위 해갖고 체포편 딱 이러는데 거기 이제 박사장 막 이러고서 네. 막 등장인물에 박사장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반민특위 1번 체포자죠. 예. 예, 박흥식. 자, 사람. 박흥식은 이제 원래 뭐냐면 이 미곡산 쌀 장사로 출시를 합니다. 네. 네, 진남포에서 그 이북에 있는 진남포에서 그 미국상을 시작해서 인쇄업, 지물업 하다가 특히 지물업, 종이 장사를 예. 통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요. 1926년에 이 사람이 이제 서울로 왔어요. 와가지고 선일 지물 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조선총독부 외사과장을 만납니다. 네. 외사과장이면 주로 이제 그 대외 업무잖아요. 예. 그 일본 관계나 해외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 그 다나카 다케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한테 김밥을 싸는 거야. 김밥을 싼다. 예, 싸는 비비는 거죠. 예. 그리고 로비를 하고 향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일본 제지 회사, 종이 회사하고 특약을 맺어요. 아, 그렇게 해서 뭐냐면 쉽게 하면 일본의 종이를 제가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네. 특약을 맺게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친일 신문과 잡지 이런 데가 사실 그렇죠. 지물회사가 크는 거는 또 그 과정이잖아요. 제일 많이 쓴 데가 신문사죠. 예. 그래서 이게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에다가 뭐냐면 전체를 그냥 전속 계약을 맺어요. 끈끈하구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민족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일과 민족지를 오가면서 장사를 한 거예요. 네, 나의 돈벌이는 무죄다 이거죠. 네. 그래서 조선 최고의 갑부로 불렸군요. 그렇죠. 예. 그 뭐 엄청난 가쁜데 31년도에 되게 유명한 종로에다가 화신백화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 나중에 5층까지 올라가요. 맞아. 예.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체인점을 만듭니다. 화신 연세점. 그 우리나라 최초로 뭐냐 경품행사도 열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어요. 오. 예. 그래서 뭐냐면 시골에서 화신백화점 오면 화신백화점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타러 관광하러 왔어요. 그죠. 막 신발 벗고 타시고. 예, 그렇죠. 길이 걸어간다 이런 얘기가 돌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일약 뭐냐면 그렇게 될 때 이제 이런 이제 이미지 포장이 있었죠. 예를 들면 종로는 조선인 상권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충무로 이쪽 청계천 쪽은 일본인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 상권에는 미스코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네. 3월 백화점이라고 또 불렀는데 네. 또 미도파 백화점. 네. 그때 미도파가 아니죠. 예.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 백화점의 마사는 조선인 백화점. 이런 게 브랜드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인이 만든 이제 백화점이다. 이런 데서 이제 상당히 뭐냐면 그 종로 쪽이니까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돈벌이가 목적이었던 사람이죠. 네. 시작부터 이 사람은 조선 총독부하고 밀착한 거 아니에요. 외사과장한테 김밥 싸가지고. 네. 그러다 중일전쟁, 태평전쟁 사이에는 철저하게 친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전조선 배영 동지회, 전조선의 영국을 배격하는 동지회,
이런 거라든지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이사를 만든다든지 이것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글도 많이 썼어요. 네, 친일 글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종로 익찬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1944년에. 그러니까 익찬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황폐하의 날개가 돼서 천황폐하를 보필한다. 이게 익찬이에요. 네. 그래서 뭐냐 목적이 뭐냐 조선인 학생들을 군대 동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조직책을 대는 겁니다. 어디죠? 자기 나와바리가 종로죠. 그러니까 종로에서 학도병을 끌고 가기 위한 거예요. 그럼 너무 친일을 많으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럼 나중에 친일면 사진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나와요. 그래서 이 친일의 대가가 뭐냐 중요하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마구잡이 친일을 함으로써 1944년에 드디어 조선 비행기 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허가를 받아요. 전부 다 비행기 산업하고 싶었고 안달을 했군요. 자, 이 시기는 뭐냐 중요전에 뭐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투기잖아요. 네. 바로 이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 뭐죠? 단순히 기업이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전범 기업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걸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그러면 전투기를 만들려고 비행기 공업 주식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자기가 그때 학교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광신학교 지금도 있죠. 네. 이 광신학교를 조선 비행기 공업학교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기술 정비사를 양성해야 되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나라 뭐 이렇게 얼빠진 뉴라이트 쪽에서는 항공 기술의 개가라고 얘기하죠. 네네. 네, 이거 뭐죠? 근대적 항공학교 네. 초기. 근데 우리 냉정히 보자면 이건 뭐예요? 연합군을 싸우고 그죠? 네. 우리 독립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뭐죠? 조선인 가미가제 특공대들이다 이런 걸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한 것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 이야기하면 전투기 생산 인력까지 양성할 정도로 한 전범 기업인이 바로 박흥식이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군수업체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하고 같이 일체가 돼서 일본군을 지원하는 그 사람이에요. 또 공장도 뭐냐? 군수업체니까 조선 총독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전쟁 수행을 해서. 네. 그래서 뭐냐면 징용자들을 채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징용은 해외 징용이 있고 국내 징용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남양군도로나 일본에 끌려가는 것은 해외 징용이고, 근데 조선 내에서 조선 내 다른 곳을 하는 국내 징용이 있어요. 바로 이 국내 징용에 충당된 인원으로 바로 그 공장을 운영했다. 네, 이렇게 해서 워낙 철저한 친이 됐죠. 그래서 네. 이 해방 후에는 45년 11월 조선 비행기 공업 주식회사의 상호를 조선 기계공업 주식회사로 변경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이때 뭐냐면 이제 매각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 이제 이 일제 시기에도 이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돈을 잘 띵겨 먹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 회사가 청산 정리 자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니까. 그래서 일본 육군성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요. 네. 근데 이것은 뭐냐 2천만 원을 지가 해먹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해방 후에 기소가 됩니다. 46년. 네. 근데 벌금이 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구형이. 뭐야. 근데 이것도 무죄로 해요. 몇 천만 원 먹었는데? 근데 또 무죄가 돼. 2천만 원 횡령했는데 벌금 200만 원 구형받았지만 이건 구형이야, 구형. 검사 구형을 받았는데 그조차? 그 후에 무죄가 된 거죠. 예. 이런 것들 보면 겁이 안 나죠. 이런 정도로 후하게 해주니. 유전 무죄 예. 이게 뭐 계속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친일 행각이. 네. 해방 이후에 이제 뭐냐면 이 무죄 방면을 받았잖아요. 반민특위 제1호임에도 불구하고 49년도에. 근데 그러니까요. 이때 뭐냐면 그 박흥식 뭐랬냐면 친일 경찰들한테 돈을 대주고 있었어요. 해방 이후에. 그 예를 들면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군정 수도경찰청 청장을 지냈던 장택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형이 장직상이에요. 엄청난 또 형제 친일이죠. 네. 장택상 친일 아니죠. 장직상은 거부 친일이에요. 네.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일제 경찰로 가장 악질적이었던 최란수라고 있어요. 네. 이 최란수가 뭐라냐면 바로 반민특위 해체를 하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반민특위 요원들을 끌고 와서 암살을 하려고 했던 놈이잖아요. 네. 그리고 반대 데모를 조직했던 놈. 바로 최란수에게 수사금을 지원해가지고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포착이 돼서 1호로 반민특위 그렇죠. 체포 1호가 됐다라는 것. 네.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뭐냐 이게 또 4.19 때 이제 뭐냐면 5.16 때 부정축제자 처리법이 있었어요. 예. 근데 또 부정축제자로 또 걸립니다. 근데 네. 재밌는 게 그 쿠데타 직후에는 약간 그 전에 군기 잡는 당을 거죠. 약간 군기 잡기 위해서 부정축제 이런 것들을 일제 그렇죠. 기소하고 뭐 이렇게는 했더라고요. 근데 그 다 다음 터져요. 날 정권의 기금 마련을 위한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정수장학회나 이런 그렇죠. 것들도 사실 친일재산 환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했던 근데 거잖아요. 인마이 공화당이죠. 인마이 포켓. 그러니까 국권을 환수시킨 게 아니라 인마이 공화당이 되는 공화당 창당 기금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네네. 다시 말하면 너 착하게 살아라 대신 나 돈 줘라 이런 얘기예요. 이상한 착한 짓이죠. 예. 이렇게 해서 그럴 뭐냐면 자격도 없는 사실은 사람들이. 뭐 화신을 뭐 일본인과 대항했던 대단히 뭐 민족 기업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보면 너무나 철저한 친일 기업인이자 한마디로 전쟁 범죄자예요. 전범이에요. 근데 예. 이런 이미지를 딱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뭘 쓰면 그 외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뭔가 매국 배족 같이 만들고 네. 화신백화점을 다니면 네. 완전 민족 기업을 살리는 것 같은 이미지를 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행태랑 그렇죠. 또 똑같죠. 그래서 화신백화점이 사실 70년대까지는 꽤 유명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냐 어릴 때 중학교 들어갔을 때 그 교복 사러 간 적도 있었어요. 오. 그때 비싸서 안 샀어요. 네. 뭐 아이 저- 쇼핑, 추억이군요. 아이 쇼핑으로. 안 아이 산 게 쇼핑을 아니라 했어요. 못 사신 거죠. 네, 가난해가지고 네. 교복이 스마트 이런 거 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잖아요. 엘리트 우리 때는 교복이 엘리트 교복이 스마트 이런 있었지. 것들이 쉽게 말하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 이제 때도 그게 있었구나. 그렇죠 엘리트 그렇게 스마트. 오래되신 분들. 나 선생님 때는 교복을 이렇게 양장점 같은 데서 이렇게 줄자로 맞춰 입는 그런 세대인 줄 알았는데. 부잣집은 그랬죠. 아, 그게 부잣집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화신백화점이 중학교 고등학교 봄날 되면 2월달이 되면 교복 사러 오는 곳이에요. 그 옆에 심신백화점도 있었고. 우리 때는 이게 조그만 동네 교복집에서는 그렇게 좀 맞춤식으로 했는데 그게 더 쌌고 스마트 엘리트 이런 게 더 비쌌었어요. 메이커가. 나는 예. 교복 세대가 아니어서. 근데 결국은 화신백화점은 부도 나서 망하죠. 80년에. 예, 그렇게 돼서 이제 화신은 하나의 전설이 되었지만 그의 친일 또한 전설로 남아있어요. 내가 아는 친일파 중에 불운하게 죽은 사람을 유일하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하네요. 그게 뭐 근데 그런 그 느낌도 살았던 아니지 나이를 뭐. 보시면 또 그렇게 또 그릴 만큼의 나이였어요. 네. 뭐 살 사람 만큼 죽는 산 걸 나이네요. 아, 내가 그리고 죽였다 하면 안 친일파들은 또 되겠지만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장수의 비결이 처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처시를 해서 아주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알겠지만 그래서 그 광신학교도 이제 그 아들이 맡고 있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다음부터 뭐 그때서 뭐 그때 부도 났대서 그때 불행한 건 아니에요. 다 먹고 삽니다. 너무 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재산 다 합친 거에 10배 이상 많을 걸. 우리 네 명. 우리 재산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가요? 왜냐 퍼센트가 안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김연수나 박승직 같은 박흥식 같은 이런 거물 친일파들을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과서에서 그것도 뉴라이트라는 네. 회계 망측한 집단에서는 이들을 한국 기업가 정신의 창조자로 봅니다. 한국 도전 기업가 정신. 정신이 완전 도둑놈 정신이야. 네, 뭐야.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예. 기업가들을 볼 때. 예. 그 한마디로 하면 개인의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족도 팔아먹고 전쟁 범죄자로 하고 부정부패하고 뇌물을 처바르고 이런 것이 한국 기업가 정신으로 교과서에 기록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이 뉴라이트는 어느 잡놈들입니까? 근데 요즘 또 우리 그러니까 그네 지하 경제 언니가 활성화가 나오는 거지. 그네 언니가 또 뉴라이트를 엄청 예뻐하시잖아요. 민족의 희망이라고 예전에 발언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뉴라이트에 뒤늦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바락바락 그렇게 개바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하트경 씨처럼 일찍 가서 자리 잡았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들어가려고 개바락을 하시는 그게 30년대 중후반에 정미용 씨라든가. 중후반에 러일 전쟁 때 또 1910년대 1937년 전후였을 때 다퉈서 너나다 친일파 들어가려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막차 놓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막차 타려고 막차 그렇게 탄 거지. 안간힘을 쓰는데 막차 아니 타다가 공천 다음번에 받으려고 하는 거지. 제가 예언을 할게요. 이 막차 타다가 막장 가는 수 있어요. 아니 역사가 그러니까 무슨 정명 알아야지. 씨가 얼마 전에 서울시장, 노원구청장, 성남시장이 빨갱이 종북이다 이런 트윗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낙선을 났는데 시켜야 한다. 꼭 이거지. 기억합시다 여러분 다음 선거 때. 그래서 내가 트윗을 몇 번 했어요. 난 꽂히면 몇 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니년을 기억하겠다 내가 그렇게 했고 참 보면 자 정말 그러면 이제 그런 여자는 우리가 그런 발언을 잊으면 안 돼요. 정말 그 민족의 분열을 일으키고 이 나쁜 그런 발언은 우리 끝까지 기억해서 그 여자 60, 70, 80이 될 때까지 그 말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
그다음에 우리 보면 이제 최창학이라고 있어요. 네. 예, 최창학은 이제 백범 선생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뭐, 그래서 한번 좀 조금 검토해보고 나서 여기 문명기까지 한번 얘기해보죠. 네. 네. 박응모 씨랑 최창학 씨랑 누가 더 금광이 많았어요? 그것도 금강 그 자체는 최창학 씨가 더 많았나요? 방우모는 금강으로 노다지를 키웠다 해서 인력 부자가 됐다면 최창은 금강 그 자체다. 아, 비슷한 금강. 아니 내가 바로 금강이요. 100개의 광산을 갖고 있었대. 그래서 이거 백만장자로 안 부르고 천만장자로 불렸어요. 야, 이거 비교가 안 대단하다. 되는구나. 아니 나는 조선에 100개도 넘는 금광이 있었나 싶은 거예요. 참. 얼마나 이 사람이 부자였냐면 최창학이가 네네. 이 사람은 근데 그러니까 이 광산에 대한 기본적인 뭐가 신기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찍었다면 나오니까 노다지가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이 금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투기거든요. 네. 땅파도 안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냥 무덤 파는 거하고 똑같다고 안 나오면. 근데 이 사람은 찍었다면 나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말이야 조선 최대의 광업자이고 별명이 천만장자인데 이 사람 평안도 일대 금광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예. 근데 얼마나 부자였냐면 1938년 이 사람들이 서울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갔을 때 바로 자기가 있었던 평안도 구성군이나 평안북도에 세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방세가 줄어들 정도였어요. 이 사람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러니까 이사 가지 마셔야 돼 이사 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와왔겠어요. 그래서 또 전국구로 나서려는 거죠. 지방 부자가 아니라 나 이제 전국구로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일과 결합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는 기부 액수는 다른 사람이 내는 액수하고 차원 자체가 달랐다고. 그렇죠. 그런 말이 전해지네요. 그 최창학이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국방 헌납에서는 아마 최고액일 거예요. 네. 뭐 그냥 공업고등학교 하나 신설하라면서 또 3만 5천 원을 기부한다니까 국방원납으로는. 그 쉽게 말하면 평안북도 대단한 거죠. 산업장려관이라면 요즘 말로 하면 전시관이잖아요. 네네. 전시관에 3만 6천 원 기부했다는 거면 3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막 정도 몇백 되겠죠. 원도 있고, 그러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있고 막 이런데 여기는 기본 억 단위가 가뿐히 넘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비행기도 많이 내고, 예, 그래도 이렇게 친일을 많이 했었어요. 뭐 자꾸 친일했던 얘기가 똑같이 반복되니까. 예. 하여튼 이렇게 친일을 해가지고 뭐냐면 엄청나게 떼돈을 동시에 특권을 받은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었고 이 해방 이후에 좀 얘기를 해보죠. 네네. 자, 여기 해방- 반민특위 잡혔어요? 이 사람? 이 사람도 처벌을 받진 안 왔죠. 못했어요. 그냥 불구속으로 조사나 받고 또 예, 나왔네요. 기업인들은 거의 다 아유, 뭐냐면 그렇게 되죠. 진짜. 반민특위가 새로 다시 만들어진다면요, 선생님. 예, 저 조사의 위원으로 꽂아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이 만들기만 이제 하면야. 예. 자 이제 워낙 이제 악질 친일파였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임시정부 이제 여인들 백범 선생들이 왔잖아요. 그 잘 데가 없잖아요. 네네. 예, 이렇게 했을 때 뭐냐면 이 최창의 집이 서대문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서대문에 큰 집이 있어서 거기에서 머물기도 했고. 어. 근데 이제 뭐야 김구 선생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때는 또 분위기 보니까. 그래서 뭐냐 자기 집 말고 백범 선생은 또 별도로 집을 줍니다. 네. 그게 바로 서대문구에 있었던 네. 지금 강북 삼성병원이죠. 네네. 예, 바로 거기에 있는 닭개조 별장, 죽첨장이라 그래요. 네. 이거를 김구 선생의 개인 저택으로 쓰십시오 하고 내놓는 겁니다. 자기 네네. 별장을. 귀심하지만 쓰겠다 했겠죠. 또 집이 없으니까. 네네. 이렇게 하면서 뭐냐 한독단에다 돈을 대는 겁니다. 네. 예, 이게 뭐죠? 배팅한 거죠. 네. 여기도 보험 아, 들었네요. 대단해.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죽첨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경교장이라고 부르고 서울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우리 근현대사의 중요 장면에 나온 그래서 경교장이죠. 백범에서 개인 저택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황국 이후에 네. 임시청사가 되는 겁니다. 네. 뭐 두명내서 그 사실 환수했어야 될 것인데 네네. 제공을 받았죠. 예, 실제로 뭐냐면 그래서 이 김구계열의 김승학 선생이 살생부를 만들었잖아요. 친일파 명단 네. 할 때도 사실 최창학도 들어가 있었어요. 예. 예, 그랬습니다. 근데 또 고약한 것이 백범 선생이 어떻게 됩니까? 김구장에서. 저격당하셨잖아요.
예, 안두희한테 저격당했어요. 우리가 49년 6월 26일. 네. 그러니까 유교 딱 1년 전이잖아요. 네. 뭔가- 그 다음에는 그 어떻게 된 경교장을 다시 이제 반납받았어. 이젠 이 길이 아닌가 봐. 뺏어봤어요. 예, 도로 환수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도로 반납받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게 경교장은 뭐 이렇게 처분돼가 여러 번 거쳤다가 지금은 현 강북 삼성병원에 소유가 되었죠. 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병원을 없애려다가 시민들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지금 이제 경교장 운영을 지금 복원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네. 예, 전쟁 그렇게 했죠. 이후에는 고리대금업자가 됐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예. 그 돈에 대한 집착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창학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 경교장의 일생을 볼 때 그의 처시에 일단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근데 어찌됐건 친일파지만 기회주의라는 것이 좀 뚜렷이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신념에 찬 친일 기업인이 있었어요. 예. 정말로 나는 정말 일본인이 되고 싶었다는 아, 그런 친일파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총독부로부터 애국 할아버지라고 불렸던 문명기입니다. 네. 오죽하면 애국 할아버지라고 애국 할아버지. 조선 총독부에서 불리는 게 참. 애국의 지성이라고까지도 불렸어요. 애국의 지성. 왜냐하면 책도 많이 썼거든. 아, 그 책 내용이 지성적인 게 아니고 완전히 그 마성적이에요. 애국의 이 국은 일본이잖아요. 일본국. 아, 이 사람을 보니까 문명기 잘 모르시죠, 그죠? 그 자신이 경영하던 영덕 금강에서 두꺼비 모양의 금덩어리를 발견했대요. 대박 났네. 예, 이걸 일본 천황에게 헌납하고 또 문명기가 기증한 비행기에는 일본이 문명기호라는 이름까지 달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애국옹이라는 그걸 받았겠어요. 애국옹.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얼마만큼 정말 신념에 찬 친일파였냐면 일본 개국 신화에 등장하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위한 소형 감실인 가미다나를 집에 설치해서 아침 저녁 절을 했고 신사를 집에다 놔둔 거네요. 이를 전국에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집집마다 비치하자는 운동을 전개했대요. 그래서 일제가 이 대가로 가미나다 독점 판매권을 이한테 줬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이제 문명기가 이제 아까 이제 가미다라면 요즘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이제 진짜 일제시대 사신 분 다 알아요. 네, 그 네. 아미다라스 오미카미라는 그 일본의 그 개국 신이에요. 여자 네. 신입니다. 태양신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군 할머니예요. 네. 빨리 얘기하면 당군 할아버지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 국화꽃이 상징하는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가 서정주 때 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아마다르스 오미카미를 집집마다 봉황케 했어요. 왜냐 조선인을 황국 시민으로 만들고 국가 신도로 주입해서 일본의 신화를 받아들이라는 거야. 일본의 귀신을 네. 우리 조상신을 받아들여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문명기는 일본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다음 본인이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했대요. 내가 어쩌다 조선인가 진짜 일본인으로 태어났으면 정말 투더코하네요. 예. 이제 그래서 저도 가족들한테도 그 일본어만 쓰라고 강요를 할 정도. 근데 예를 들면 아버지 일어나셔서 하면 야이 비국민 놈 하고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말씀은 아들이 좀 맞아요. 집안 애들이. 비국민이란 말은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매국노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매국노다. 어, 일본의. 멋쟁이네. 예. 근데 아까 했지만 이 사업수에 뛰어나잖아요. 비행기 2대를 헌납하면서 그 2대 이름을 문명기호라 하고. 아까 두꺼비 나온 거 있죠. 금두꺼비 나온 그 광산이 지금도 영덕에 있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문명광산이에요. 네, 기대됩니다. 그럼 그 동네는 또 이 아저씨, 이 할아버지를 또 엄청 훌륭한 그 지방에 유지니까. 지방에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또 막 기념사업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아까 이 가미다 하나 있잖아요. 이거 집집마다 하실 때 이 사람은 근데 돈하고 꼭 연결이 돼요. 집집마다 신분, 가미다 하나를 넣자. 요즘은 신주를 모시자는 거 아닙니까? 네네. 가가 호마다 이걸 놓자는 운동을 하고 조선 총독부에 협력 구했는데 동시에 뭐죠? 이거 독점 판매권을 갖는 거예요. 무슨 놈이에요. 예, 무슨 놈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그 문명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허영심이 강하고 아, 네. 인색하고 잔인하며. 누가 평가한 거니까 그건. 어제 출제는 안 나왔어요. 아, 네. 귀의 포착이 대단히 빠르고 아부와 사교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강하다. 더 웃긴 건 3.1운동 때 예. 3.1운동 때 무슨 짓 한 줄 아세요? 총 들고 엽총 들고 말을 몰고 시위 참여자들을 위협했어요. 죽인다고. 어머야, 그때 그러기는 쉽지 않은데 보통은 예.
1910년대 일본 경찰도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애국옹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애국 할아버지. 1910년대부터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이것도 3.1운동 때 3.1운동 때 친일파들도 입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 불렀는데 이건 확신복이야. 이거는 말 타고 나가서 총 들고 나가서 진압하러 나간 놈이에요. 대단하다. 예, 그러니까 뭐 일본이 볼 땐 그 사람 몇 감동이 년도 뭐 태어난 사람이야. 일본이 볼 땐 감동이 완전 쓰나미지 뭐 이렇게 되면. 그래서 광복 후인 이 90세까지 살았어. 1949년에 오늘 친일파 장수 친일파를 얘기하는 것 같아. 전부 다 90이야 기본이. 그 반민특위가 여러 지역구에 다 설치가 된 거잖아요. 서울에만 네.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영덕에서도 전격 체포되어 기소되었다고 합니다만 보석으로 석방됐고 아이씨, 네. 진짜.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역시나 처벌을 받지 기업인들은 않았죠. 거의 처벌 안 받아요. 무혐의라든지 보석 다 나와요. 근데 이놈이 얼마나 악질이냐면 네. 1932년에 상해에서 일본군 3명이 죽어요. 근데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이 3명이 알죠? 쏟아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벤치와 뭐 이런 걸 들고서 철조망 끊고서 이제 돌파구를 말해 하다가 장렬하게 죽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들을 육탄 삼용사라고 이제 불렀어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뭐냐면 문명기는 뭐냐? 앞으로 전쟁은 비행기 시대이다. 비행기 시대로서 육탄 삼용사에 대신해서 육탄 비행사를 필요로 한다. 가미가제가 나오기 전에도 가미가제를 얘기한 놈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냐? 책도 썼어요. 친일하는 책을 소지 일격. 소지 일격이라는 것은 나의 뜻한 바를 생각한 바를 경문처럼 날린다 이런 뜻이에요. 얘기 돼서 뭐냐면 나의 이상이 황당무계한 소리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그것도 걱정된다. 예, 세계의 모든 군사 장비를 일본 정부에게 위임하자고 제창한다. 어머. 전 세계 무기를 전부 다 일본 정부에 갖다 바치라는 얘기예요. 예, 하여튼 저 미친 놈이에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친일 경제인들이 국방기를 헌납하는 운동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예. 돈도 내고, 근데 이 사람은 100까지 기부하자. 이러면서 100대 기부운동. 예, 그래서 허남 운동을 솔선수범해서 광산을 기증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광산을 12만 원에 팔아가지고 10만 원을 넣는 거예요. 그 비행기 열대 값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10원 보입니다. 2만 원은 자기가 먹고요. 예. 그건 좀 먹어야 그래서 이 사람 나이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또 웃겨 죽겠다. 환갑이 됐잖아요. 60이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내가 태어난 것을 일제시대부터 다시 지겠다. 네, 그래가지고, 회춘했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놈이 환갑을 맞이했으면 60인데 나는 합병 당시에 다시 태어났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 이- 생년을 옮겨요. 그러니까 1910년부터 다시 계산한 거야. 네, 한 그래서 살 없어요. 나 이제 27세야. 그래서 네. 금일 27세 청년으로 대박. 청년이다 이러면서 계속 그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겠다며. 나도 나이를 좀 바꿔볼까? 이거는 우리가 일본 태어나지도 않았어. 나는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정권 교체되면 그때부터 일살로 해야겠다. 늘 게다에다가 하울이라고 해서 일본인 속옷 같은 거 이제 실내옷 예. 이거 입고 왔다 갔다 일본 도쿄 다녔던 인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일본도 아무리 좋지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본 거야. 그래서 그냥 아무리 자기가 27세로 주장했지만 애국옹으로 불러준 거지. 진짜 애국 청년이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선 총독부터 고민했을 거예요. 애국 청년으로 불러야 되냐, 애국 할아버지로 불러야 되느냐. 아, 친일은 당신의 친일은 가력하지만 당신이 나이를 고치면 뭐 이제 조선 총독 호적이 다 바뀌어야 돼. 1910년부터 전부 다. 아유 세상에 어떻게 근데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혼을 팔아먹는 인간이 있을 예, 수가 또 있나? 지금도 또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집안. 예. 예, 이 그래서 집안 잘 먹고 잘 그들의 살죠? 예, 이 사람의 장손자인 문태주는 3공화국, 4공화국의 국회의원과 6공화국 때 보건사회부 장관, 그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냈다고 대단하다. 하네요. 그러니까 일제 때 친일하면 대한민국 뭘 해줬죠? 대대로 보답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모시던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독립운동가 출신의 조문기 이사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한 개만 돼서도 당장 지금의 대한민국은 쓰레기통에 집어 버리고 싶다 그랬어요. 이게 나라냐 하면서. 그것도 90년대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시니까 독립운동가로서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나라냐. 하여튼 오늘 보면 친일기념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우리가 여기서 친일 행위는 너무 많지만 뭐 다 기억하실 수도 없고 우리도 사실 다 이야기하니까 입이 아파요. 예. 서글프기도 하고
우리가 섹션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친일파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트한 섹션을 나눠가지고 하는 방송은 라디오 반민특위밖에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중파에서는 그냥 크게 달았는데 제가 볼 때는 섹션이 더 필요해요. 경제편으로 한 10편, 문학과 편으로 한 10편 이 정도 가야지 그나마 정말 순악질 친일파들의 이런 행적을 다 알려드릴 수 있을 정도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오늘 이거 친일 기업인을 했지만 친일 문제가 그것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정한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방응모 광산왕이죠. 네. 조선일보 인수해서 친일 언론으로 바뀌어냈고 오늘날 가장 나쁜 신문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동아일보는 사실 김성수지만 그 동생 김연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는 만주고 명예 총영사를 하면서 온갖 친일을 다 하는 그 대가로 만주에다가 남만주 방직 주식회사라는 특혜 기업을 따내고 그다음에 이 기업은 먼저 일본 제국주의가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이 기업은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제국과 일치가 된 기업이에요. 이것이 동아일보의 운뿌리가 결합되어 있죠. 경성방직은.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성방직을 민족 기업이다. 민족 그렇죠? 자본가다. 동아일보를 민족 언론에게 거짓말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만히나 있으면 이렇게 열불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앙일보 어때요? 중앙일보 막겠지만 역시 그 홍진기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일제대 판사하고 해방자에도 4.19 때 발포 책임자 중에 한 명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 아주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사람이고 이들이 언론 장악하고 또 삼성과 연결됐죠. 그러니까 결국 조중동의 뿌리라는 것은 친일 기업으로부터 시작되거나 친일로 기록돼서 그다음에 권력에 유착하고 부정부패를 하고 그럼으로써 뭐냐 거대한 돈을 벌고 권력을 형성한 다음에 이제는 뭐죠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친일파 청산도 반대하고 그죠 쉽게 말하면 매국 행위를 자행하는 아직도 자행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네. 나 진짜 완전 짜증나요. 전 진짜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은 요즘에 근데 알바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옛날에 라디오 반민특위 공격 잘 안 했거든요. 자기는 손해니까. 근데 예. 저한테 그런 멘션 되게 많이 와요. 박정희에 대해서 알고 까라. 근데 보면은 팔로워가 0명이에요. 팔로잉도 10명이고, 0명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거 보내려고 아이디를 만든 거야. 그래서 만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박정희에 대해서 알고 까라. 그런 박정희가 회사가 있어. 한 사람이 아이디 수십 개씩 만들게 하는 회사가 있거든. 한국에. 광복군이었다. 막 이런 개소리 나한테 보내는 거니까 나 그냥 닥치고 가만히나 있으면은 괜찮은 거야. 광복군이었던 적 있잖아요. 어쩌다 해방 보니 후에 잠시 해방되고 그러니까. 잠깐 광복군 옷을 자 주셨거든. 그런 광복군을 어쩌다 보니 광복군이라 그래요. 어쩌다가 광복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니 저도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박진희가 혈서를 썼다는 것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게 요즘 떠돈대요. 네, 많이 있어요. 들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민정문제연구소에서는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해당 기사의 마이크로필름도 일본 국회 도서관에서 열람하고 있는 화면도 비춰주고 출력한 것도 보여주고 이런데도 가짜래요. 그거 일본 국회 도서관 저희가 이제 따지라 그래.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모 포털 사이트 나쁜 년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민정문제연구소를 검색하면요. 첫 페이지에 이게 떠요. 박정희 혈서 조작한 종북단체 민족문제연구소. 근데 저는 민족문제연구소를 검색하면 백년전쟁이나 이런 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면에 나오는 것도 굉장한 일이거든요. 웃기죠. 그게 네. 이상하게 검색한 나쁜 것만 올라와요. 근데 그런 거 조작하게 하는 회사가 있다니까요. 예, 이거 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 밝혀드리는데 얼마나 또라이들이냐면 얘들이 만주신문을 얘기하지 않고 만주일보를 얘기해요. 즉 만주일보에 39년 3월 31일자 실렸다고 얘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만주일보는 1907년에 폐간되었기 때문에 네. 39년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 사전을 안 본 거예요. 만주신문이라니까. 그러니까 만주신문이라고? 조선일보하고 조선신보가 다르다니까. 그렇죠. 진짜 애들 웃겨. 네 글자조차 바로 못 맞추는 놈들이 어딨어. 두 글자도 못 맞춰. 만주신문하고 만주일보도 그거 못한 놈들이에요. 그래 한겨레랑 한나라랑 다른 거고. 또 있어요. 또 뭐냐면 놀라운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박정희는 1939년 2월 달에 신경에 있는 만주 군관함께 입계했기 때문에 1939년 3월 31일째 혈서를 썼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이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죠? 만주국 장교됐다고 인정하는 건데 이건 연도가 또 틀렸네. 박정희 1940년 2월 달에 입학합니다. 네. 39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38년도에 시험 봤다 떨어지고
39년대 재수할 때 헐혈서를 쓴 거야. 그죠. 그래서 38년도 12월 달에 시험 보고 39년도 12월 달에 시험을 보고 그것도 특혜로. 예. 특혜 시험이에요. 만주 전무후무한 특혜 시험이에요. 근데 40년 6월 달에 신경에 있는 신경공과학 2기로 입학하는데 이놈들 자꾸 교묘하게 사실 그 자료를 숫자 하나 바꿔갖고 얘네가 이렇게 하는데 틀린 주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 저게 얼마나 진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명문 대학이라고 불리는 석학 박사들이 다 가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회사가 있어요.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이거 뭐냐 이 상식적조차도 부정하는 이 애들은 정상적인 놈들이 아니에요. 네, 나는 이런 애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제일 확고한 진실은 뭐냐 박정희에 대해서 박근혜가 우리한테 고소 못하자고 고소 취하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사실이라면 그 소리 고소 안 했을 것 같아요. 고소했다 다 졌잖아요. 뿌리를 뽑았겠죠. 아주. 예, 뿌리를 뽑고 우리 용서 부숴버렸겠지. 아니 이게 부숴버릴 사실이면 이런 식으로 그 포털이나 이런 데서 인터넷상에 떠드는 게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다카키 마사오 나왔을 때 있잖아요. 친일 독립군 때려잡던 만주군 장교 이 얘기 딱 나왔을 때 이미 그게 그 내용을 갖고 진위 여부가 논쟁에 붙였어야 되는데 뭐 말한 태도가 싸가지가 없다는 등 막 이런 얘기만 했잖아. 사실 원래 그거지 전형적인 진짜. 수법이 그거예요. 말이 맞으면 니는 얼굴이 못생겼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 근데 저한테는 그런 말 못해요. 제가 워낙 마스크가 되니까. 너는 얼굴만 이상해 이렇게 하지 뭐. 근데 뭐 이제 강북군도 그렇잖아요. 창피한 얘기예요. 강북군 코미디 강북군사의 한 부분이야. 맞아. 옷만 주워 입고 들어온 거잖아요. 박정희 그 유명한 열알기에 나오는 열화지방에 네. 반벽산에서 1945년 8월 17일까지 토벌하러 다니던 놈이에요. 네. 놈이 해방된지도 예. 모르고. 그때 자기 부하한테 무장해제야 됐어. 중국인들한테. 맞아. 중국인 부하들. 그래서 뭐냐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돌아갈 길도 없잖아. 그래서 신인전 이주라고 걸어서 북경에 온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봤더니 광복군 모집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광복군 들어간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밥이라도 주니까. 그 경력 위조했겠죠. 진짜 이런 거를 드라마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 남자가 살아남는 법 그래서 어때요 제목? 박정희를 진짜 드라마 만들고 싶은 게 나는 어쩌다가 강복군이 되었을까 이런 거 있죠. 어쩌다가 광복군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장면만 해가 그 드라마 하나 가자. 그 남자가 살아남는 법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 줄여서 진짜 말하는 강복군들로서는 장준하 선생이 왜 용납이 안 돼? 장준하 선생은 학병으로 끌려가 놓고도 네, 맞아요. 6,000킬로를 뭐냐면 그 탈출해가지고 광복군까지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해방됐는 줄도 모르고선 총 들고 일본 정확히 장교로. 강복군에서 입장에서 보면 적국 장교야. 박정희는. 맞죠. 네. 그다음에 그는 해방을 맞이한 사람이 아니고 패전을 맞이한 최후의 제국 군인이에요. 네. 이걸 강복군에 이야기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강복군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럼요. 개트림이 납니다. 미안합니다. 열받았더니. 목이 맞아. 메이 시대 넘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너무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요즘에 진짜로 공안 정국이 따로 없어요. 요즘- 종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빠르게 부활하고. 얘들이 지금 뭐라 하냐면 얘기를 먼저 6.25 전쟁 때 미수국 지구 탈환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지금 탈환해서 뭐냐 적색분자 소탕령을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려는지 걱정이 돼요. 걱정돼요. 간첩 잡았다고 매일 보도되고. 그것도 이-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간첩 나온 거 알아? 오세훈이 심은 거 아니야? 다음번에 성남시 공무원 자, 주셔야 돼. 이게 노원구청 공무원이랑. 놀라운 게 인수위원회 당기고 취임도 하기 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 대한민국 앞날 너무 걱정돼요. 그리고 맞아요. 탈북자들이 무슨 아이돌 같아. 요즘 TV만 틀면 탈북자들이 나와. 근데 그 탈북자들 다 조심해야 돼. 언제 어느 순간 자기가 간첩으로 몰려서 원정화 꼴 달지 원정화 모르죠. 꼴이 날지 몰라. 이걸 진짜 조심해야 되고 문제는 그런 간첩 소동을 쭉 벌이면서 대한민국의 대법관 그 대법관 중에서도 가장 으뜸의 자리를 치는 헌법재판소 소장 깜을 봐봐. 정말 자 가관이지. 정말 내가 볼 때 홍진기 그분은 후예라는 것이 저는 그분을 볼 때 범죄의 재구성을 보는 것 같아. 예. 어찌 이렇게 법관으로서 그렇게 다 복합적인 요소를 다 아니, 갖췄을까? 제가 보기엔요. 그러니까. 그냥 법원 공무원으로도 법원을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판사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자범 파렴치범 있잖아요. 파렴치범 피고인으로만 법정에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법관 판사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 아닙니다 이런 건가? 이 사람을 헌재 소장으로 앉히겠다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도 친일청사 반대 낸 사람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사실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런 의견을 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할머니들이 엄청 반대하고 계세요. 그죠? 지금. 완전 메딘 재팬이네 완전히. 네. 대단해요. 나는 근데 항공기 깡한 거 보고선 진짜 기절한 줄 알았다. 항공기 깡 그거 봤나? 기사? 진짜? 아니 대법관 정도 되니까 그 1등석에 앉을 수 있어갖고 법원에서 해외 이렇게 출장 가고 이럴 때 항공기를 1등석을 끊어주면 자기가 가서 한 등급 낮은 걸로 하고 그 나머지 거스름돈 자기가 먹었어. 나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냔 말이야 보통. 되게 꼼꼼하게 해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법조인이 아니고 경제인이네. 네. 아니, 저는 대통령감이라고요. 생각합니다 대통령감. 그러니까 이런 분이 야. 너무 늦게 추대되셨네. 근데 문제는 헌재라는 것이 이게 또 뭐 방송 하나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일이야. 다음 기회로 가죠. 그래요. 헌재라는 것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헌급재판소가 될 것 같아요. 누더기 재판소. 맞아요. 이건 최후의 보루잖아요. 근데 난 놀라운 최후의 게 보루. 이런 사람을 골라내는 그 안목이 더 놀라워. 네, 어떻게 이런 사람만 골라낼까요? 네. 학원이 있는 거. 아니 학원 그중 차리는 깨끗한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헤드헌터 학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무슨 이런 사람만 골라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자, 뭐 저는 근데- 이야기 보니까 자꾸 서글퍼지네.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한국의 지도적 인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역사까지 오게 된 이유가 저는 이렇게 썩어 빠진 이 사람들이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문화면 문화, 언론이면 언론까지 다 발을 걸치고 한국 사회를 주물럭주물럭 해오면서 결국은 저는 이동욱이라는 뭐 담아내기리라고 부르잖아요. 요즘 담아내기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나는 이걸 국회에서 비준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면 그 동의한 사람들 뭐예요? 공범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 네. 비슷비슷한 거죠. 저는 이런 사람들이 또 경제 민주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서글프지. 자,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 자손들이 먹고 살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살 집조차 없고 혹은 그 자손에게 자신은 이제 부모였을 거 아니에요. 부모조차 남기지 않고 자기 목숨까지 다 던지면서 항일 운동을 했던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역사를 사실은 끌어온 사람들이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인생에서 남긴 가치관이요, 교훈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그런 분들의 그 가치관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좀 주인으로서 좀 대접받고 예. 행세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백산 안희재 스님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 그래요? 다 기업인들이 왜냐, 다 친일만 했다니까 모범 사례가 없잖아. 아, 그래요. 여기를 좀 그럼 치고 나중으로 네. 넘어. 이거 좀 짧게라도 좀 백산 안희재 왜냐 올바른 길도 있었다 기업인으로서. 자, 아까 우리가 친일 기업인을 하시다 보니까 우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일 기업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백산 안희재 선생이나 경주 최부자 집안이에요. 경주 최부자 집안에 한 명은 친일했지만 나머지 4명 다 항일운동, 독립운동 했어요. 백산 안희재 선생 같은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업화상이에요. 무역회사예요. 예, 무역회사를 운영했던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09년에 대동청년단을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14년에 부산에서 최초의 무역회사 백산상회를 만들고 했는데 이 백산상회를 만든 이유가 뭐냐?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백사상회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잖아요. 투자자. 이 투자자 가운데 유력한 투자자가 한 명이 바로 경주 최부자 최준이라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백산상회의 돈이 임시정부로 돈이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무역을 통해서 물건을 팔잖아요. 이 위장 판매를 통해서 돈을 보내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도를 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손실이 발생해야 돈이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뭐냐면 그러면 경주 최부자 쪽에서 뭐냐면 땅을
식산은행, 지금은 치면 산업은행이죠. 예. 땅을 네. 전부 다 저당을 제표서고 손실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최부자 집 땅이 많긴 많았는데 이 전답이 전부 다 뭐죠? 식산은행에 전부 다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왜냐 백산은행이 부도를 내니까. 그래서 이 돈들이 전부 다 항일 자금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식산은행 총재가 옵니다. 이 최부자한테 친일파로 만들려고 땅 돌려달라보다 뭐죠? 와가지고 이렇게 저당이 많은데 걱정이 좀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별 얘기 안 하고 근데 중천 참이라도 좀 한번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최준식이라는 분이 뭐냐면 그걸 알고 오기 전 일주부터 밥을 안 먹어요. 일부러 병자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빼짝 마르고 힘이 나서 내가 이렇게 곧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막혔습니까? 하니까 식사는 총재가 눈치를 챘죠. 거물들이니까 이게 안 받으려고 하구나. 그래서 평양 감사도 제 실험을 할 수 없지 이렇게 해서 떠났다 그래요. 예.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최준 경주 최부자하고 백산 상해가 안희재 연결돼서 독립운동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백산 안희재 선생이. 네네. 예, 그래서 또 만주로 갑니다. 만주에 가서 뭐냐면 임정 첩보 36호예요 이분이. 임시정부 36호로서 뭐냐면 만주에 가서 뭐냐면 그 발해 농장을 만들고 발해 학교를 세워요. 민족혼을 고쳐서 돈을 만들어서 보내다. 이러다가 뭐냐면 그 40인 내 이분이 대전교 관계자예요. 그래서 20명의 대전교 지도자들이 체포가 돼서 고문을 혹 당합니다. 네네. 그래서 1942년에 백산 안희재 선생은 흥룡강성 액하 감옥, 그 북만주예요. 네네. 북만주의 겨울의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구타당하고 어느 정도였냐면 땅을 파고 겨울에 빨가벗겨놓고 물을 부어서 얼렸답니다. 네. 그런 고문 당하다가 반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병보소로 나와서 그냥 돌아가십니다. 네. 이게 백산 안희재 민족 기후. 그럼 교과서에 이런 분을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훗날 최준 선생이 그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장부를 쓸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백산 안희재 선생이 제대로 돈을 보냈는지가 궁금했대요. 그래서 뭐냐면 10년 동안 했으니까 이분이 최부자가. 그래서 뭐냐면 그 김구 선생 해방 이후에 이 경주 최부자 최준 선생이 100번 김구를 만났어. 네. 자기가 보낸 돈은 자기 다 기억하잖아요. 네. 그 김구 선생은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네. 되졌더니 단 1원도 빠진 게 없이 다 보냈다는 겁니다. 아. 이거를 보고 최준 선생이 감동을 받고 백산 안희재 무덤을 향해서 대성 통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예. 아까 이 잡놈들하고 다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일제 시기에 그런 경주 최부자라든지 또는 백산상의 안희재 선생 같은 그런 기업인들이 일제 교과서에서 정당하게 다루면서 그 뒤에야말로 일제 심리 지배에서 그 간남 고초 속에서 자본가적 수완도 발휘했고 한편으로 그러면서 이것을 독립운동 통해서 뭐죠? 가려고 했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루라이트 교과서는 경성방직의 김연수를 하고 박흥식을 모본인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정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늘 말하지만 진실이 침묵할 때 거짓이 장화를 신고 온 동네를 쏟아내요.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묵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매주 예. 아이고 진심. 그래 오늘 많이 빼먹었어요. 사실은 두산 기업 관련해서도 박승직. 예, 박승직 관련해서도 안 했죠. 태창 기업 백낙승 관련해서도 또 안 했죠. 굉장히 많아요. 뭐 많은데 이 중에 좀 많이 추려서 했고요. 결국 뭐 안희재 선생님 같은 분 이런 분들도 좀 만나보고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런 역사였던 것 같아요. 네. 라디오 반민특위 많이 들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저희 방송을 알려주셔도 좋고 듣고 좋은 내용들 많이 알려주셔도 좋고 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드로이드 폰으로 들으시는 분은 쥐약 어플로 받으시잖아요. 근데 쥐약 어플에도 이제 리뷰를 남길 수가 있는 게시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쥐약 공장 공장장님이 친히 라디오 반민특위 카페에 남겨주셨는데 낙서 금지라는 이름의 게시판이 생겼으니까 응원이나 리뷰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많이 남기실 수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네, 낙서는 금지군요. 네, 고맙습니다. 투더코어.
서일부서 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지랄 연명 국민